형들, 지금 주식 계좌 열어놨는데 하락장인데 어떡하지? 그냥 손 놓고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은 너무 비싸서 포기했는데 그렇다고 주식은 무섭고 그래서 그냥 예금에만 돈 쌓아두고 있지 않아? 사실 말이야. 나도 2, 3년 전까지만 해도 똑같았어. 통장에 1,500만 원 있는데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1년 내내 적금만 들고 끝냈거든. 그런데 그 1년 동안 내 친구는 미국 주식으로 400만 원을 벌었어. 나는 적금이자 50만 원. 진짜 아깝더라고. 그 차이가 350만 원이야. 350만 원이면 해외여행 한 번 갈 수 있는 돈이잖아. 이 영상 끝까지 보면 최소한 형들 돈 세고 있던 구멍 하나는 확실히 막게 될 거야. 그리고 2026년에 돈이 어디로 흐를지, 네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명확하게 보이게 해줄게. 안녕, 내 이름은 골든이야. 난 한국 경제와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 3, 40대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자산을 제대로 불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이제 슬슬 재테크 해야 하는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또는 주식은 하는데 맨날 물리기만 한다. 이런 고민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갈게. 사람들이 26년 증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뭔지 알아? AI 버블 아니야. 올해는 미국이고 한국이고 다 오를 거야. 그냥 아무 주식이나 사면 되지 않을까? 이거야. 이거 진짜 위험한 생각이야. 내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냐면 나도 22 연에 똑같은 실수를 했거든. 그때 연초에 테슬라랑 아크 ETF를 샀어. 왜? 다들 오른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뭐가 됐냐? 2022년에 나스닥이 33% 빠졌어. 내 계좌? 마이너스 400만 원. 그때 진짜 멘탈 나갔었어. 그제야 깨달았지. 아, 남들이 다 오른다고 해서 사면 안 되는구나. 왜 오르는지를 알아야 하는구나. 왜냐면 말이야. 지금 2026년 상반기에는 오히려 조정이 올 가능성이 꽤 높거든.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 임기가 5월 15일에 끝나. 그럼 새로운 의장이 오겠지? 그 과정에서 통화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 거기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 금리를 더 내릴 수가 없어. 그럼 주가는 당연히 빠지는 거지. 실제로 지난 1월 중순에 발표된 미국 CPI가 전년 대비 2.7%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직도 연준 목표치인 2%보다 높다는 거지. 시장은 지금 금리를 더 내릴 수 있을까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어. 그래서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오를 확률이 높은가를 봐야 해. 이게 진짜 투자와 도박의 차이야.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 돈의 흐름을 읽어볼게.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 첫 번째는 미국 정치와 연준, 두 번째는 AI 실적 연도, 세 번째는 한국의 밸류업과 MSCI 승격 시나리오야. 첫 번째 미국 파월 임기 종료와 유동성. 파월 의장이 5월 15일 임기가 끝난다는 건 팩트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새 의장이 오면 무조건 금리를 확 내릴까? 이게 아니라는 거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치권이 중앙은행에 압박을 넣으면 통화 정책이 완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은 있어. 대표적인 사례가 닉슨 대통령 시절이야. 1972년엔 닉슨이 재선을 준비하면서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아섭 번즈한테 엄청난 압박을 넣었어. 경기 띄워라, 금리 내려라. 그래서 번즈가 금리를 낮췄고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살아났지. 닉슨은 재선에 성공했어. 그런데 그 대가가 뭐였냐? 1970년대 중후반 엄청난 인플레이션이야. 기름값이 4배로 뛰었고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어. 그래서 결국 폴 볼커가 와서 금리를 20%까지 올려야 했던 거야.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달라.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다고 보기 어렵거든. 2025년 12월 CPI가 2.7% 수준이고 1월 중순 발표된 데이터도 비슷한 수준이야. 아직 연준 목표인 2%보다 높은 상황이지. 만약 2026년 상반기에 인플레가 다시 3% 가까이 튀어오르면 새 의장이 와도 금리를 못 내려. 오히려 긴축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할 게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잖아. 1월에도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얻는다는 얘기가 나왔어. 이게 뭘 의미하냐? 수입 물가가 오른다는 거야. 수입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도 따라 올라. 그럼 인플레가 다시 튀는 거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상황이 올 수 있어. 그래서 시나리오는 이렇게 나눠져.
인플레이션이 2% 근처에서 안정되고 경기가 너무 나쁘지 않으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이게 되면 유동성이 풀리면서 증시에 긍정적이야.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 부양에 대한 정치적 인센티브가 크니까 감세나 인프라 투자 같은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고,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 리포트를 보면 2026년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0.5% 정도 내릴 거라고 전망하는 곳들이 있어. 이게 실현되면 시장에 상당한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될 수 있다는 거야. 엄청난 돈이지. 그런데 반대로 인플레가 안 잡히거나 금융 불안이 터지면 그땐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는 거야. 2023년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졌을 때를 기억해봐. 그때 시장이 어떻게 됐어? 패닉이었잖아. 그래서 연준이 급하게 유동성을 공급해야 했어. 만약 2026년에도 비슷한 일이 터지면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산산조각 나는 거야.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야. 파월 임기 종료 이후 통화 정책 방향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결정한다. 따라서 CPI 발표는 계속 체크해야 한다. 두 번째, 미국 중간선거와 역사적 패턴. 2026년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어.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중간선거 이후 1년간 S&P 500 지수가 대부분 플러스였다는 거야. 캐피털 그룹이라는 회사 알아? 여기는 1932년에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산 운용사 중 하나야. 이 회사가 90년 넘게 쌓아온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1950년 이후 중간선거 다음 12개월 동안 S&P 500이 평균 16.3% 올랐어. 그리고 19번 중에서 16번이 플러스였어. 확률로 따지면 84%야. 왜 그럴까? 선거 전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망하잖아. 이번에 민주당이 이기나 공화당이 이기나?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 때문에 돈을 빼고 기다리는 거지.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이제 정책 방향이 정해졌구나 하면서 안도 랠리가 나오는 거야. 특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으니까 그 전에 경기를 띄우려는 유인이 엄청 크거든. 감세를 더 할 수도 있고 인프라 투자를 늘릴 수도 있고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고.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도 따라 오르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 과거에 대부분 플러스였다고 해서 2026년에도 100% 오른다는 보장은 없어.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 지정학적 충돌 같은 큰 악재가 터지면 패턴은 깨져. 실제로 2022년 중간선거 이후를 봐봐. 그때도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오르니까 이번에도 오르겠지 했는데 2023년 초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시장이 요동쳤잖아. 물론 결과적으로는 회복했지만 중간에 드랍다운이 상당했어.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 중간선거 후 상승 확률이 역사적으로 높았던 건 맞지만 확정은 아니다. 따라서 경기 지표와 기업 실적을 계속 봐야 한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아니 근데 나는 미국 주식 안 하는데요. 그렇다면 너한테 더 중요한 건 세 번째 키워드야. 그런데 그 전에 AI 얘기를 먼저 해야 해. 이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2026년 주식시장의 가장 큰 테마거든. 세 번째, AI 실적 장세.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랑 AI 인프라에 얼마나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알아? 대략 이 세 회사가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데이터 센터랑 AI 인프라 캐펙스로 연간 10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 이상을 쓰는 그림이라는 분석이 많아.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AI 관련주면 다 오르겠지? 이거야. 아니야. 닷컴 버블 때를 생각해봐.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인터넷 관련주면 뭐든 올랐잖아. 펫닷컴이라고 있었어. 온라인으로 강아지 사료 파는 회사였는데 매출도 거의 없는데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어. 왜? 닷컴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결과가 뭐였어? 2000년에 버블 터지면서 다 망했잖아. 지금은 달라. 실제로 현금이 풍부한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돈을 쓰고 있고 그 덕분에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회사들은 이미 재무제표에서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엔비디아는 최근 분기 기준으로 매출과 이익이 전년 대비 수배씩 늘어난 적이 있거든. 이게 진짜야. 숫자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2026년은 AI가 진짜 돈이 찍히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어떤 회사가 진짜로 AI 덕분에 매출과 이익을 늘리느냐야. 단순히 AI 테마주로 분류됐다고 해서 다 오르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볼게. 팔란티어라는 회사 알아? 이 회사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만드는데 2025년에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어. 미국 정부랑 대기업들이 실제로 돈 내고 쓰고 있거든. 이런 회사는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반대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떤 중소형 AI 관련주가 있는데 2025년 매출이 100억 원도 안 돼. 그런데 시가총액은 5천억 원이야. 이게 말이 돼?
매출 대비 50배야. 이런 회사는 위험하다는 거지.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AI 투자는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하고 단순 테마주는 피해라. 이제 한국 얘기를 해보자. 솔직히 말하면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고통받아왔잖아. 낮은 PBR, 낮은 PER, 배당 인색하고 지배구조는 엉망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기피하는 이유가 다 있었던 거지. 코스피 PBR이 얼마인지 알아? 지금 0.8배 정도야.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면 미국 S&P 500은 약 4배 안팎이야. 일본 니케이는 1.6배고 한국만 1도 안 돼.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야. 같은 돈을 벌어도 한국 주식은 평가를 낮게 받는 거지.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건 지배구조야. 대주주가 소액주주 무시하고 제 멋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 배당도 적게 주고 자사주 매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사봤자 손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2024년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 MSCI 선진국 승격을 위한 제도 개선 같은 거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게 MSCI야.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약자인데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지수를 만드는 회사야. 이 회사가 나라를 선진국, 신흥국, 프론티어로 나누거든. 한국은 지금 신흥국이야. 중국, 인도, 브라질이랑 같은 급이지. 그런데 한국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안에 들잖아. 1인당 GDP도 3만 달러가 넘어. 그런데 왜 신흥국이냐? 외환시장 규제, 공매도 제도, 자본시장 선진화 이런 게 부족해서야. 만약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전 세계 연기금, 헤지펀드들이 자동으로 한국 주식을 사야 해. 지수 추종 펀드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거야. 여러 증권사랑 글로벌 하우스 추정으로는 수백억 달러, 대략 500억 달러 안팎의 수동 자금과 능동 자금이 단계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아. 엄청난 돈이지. 2026년 6월에 MSCI 리뷰가 있어. 정부는 최소한 관찰 대상국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 실제 승격은 2027년이나 2028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관찰국에만 올라가도 시그널이 되는 거지. 아, 한국이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 MSCI 승격은 과거에도 여러 번 실패했거든. 2013년에도 시도했다가 안 됐고 2018년에도 안 됐어. 왜 안 됐냐? 외환시장 규제가 문제였어. 외국인들이 돈을 빼내기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엔 거의 된다고 단정하는 건 위험해. 대신 이렇게 봐야 해. 밸류업 프로그램과 세제 개선, MSCI 관찰국 등재. 시나리오가 중장기적으로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압력을 줄 수 있다. 그럼 어떤 주식이 수혜를 볼까? 일단 저 PBR 업종이야. 금융주, 자동차주 같은 거. 실제로 1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금융주를 엄청 사들이고 있어. 자동차주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현대차 PBR이 0.6배야. 배당 수익률은 4%가 넘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왜 이렇게 싸?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사들이고 있어.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도 주목받을 거야. 정부가 배당 소득세를 낮춰주고 자사주 매입에 세제 혜택을 주니까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늘릴 요인이 생기거든. SK텔레콤 같은 회사는 배당 수익률이 6%가 넘어. 예금 금리보다 높잖아. 이런 주식들이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 물론 이건 다 예시일 뿐이고 직접 확인해봐야 해. 그거 알아? 이런 상황이 옆 나라 일본에서도 실제 있었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고 자사주 매입 늘리고 배당 확대하고. 그랬더니 니케이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잖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60% 올랐어. 한국도 비슷한 길을 갈 가능성이 있는 거야. 물론 속도랑 규모는 불확실하지만 말이야. 자, 여기까지 들으면서 너 이런 생각 안 들었어? 그래, 알겠어. 그럼 미국 주식 사고 한국 금융주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진짜 중요한 건 언제 사느냐야. 2026년 상반기에는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 파월 의장 교체, 인플레 데이터, 불확실성, 중간선거 전 정치 리스크. 이런 게 겹치면 주가가 흔들리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상반기 조정이 왔을 때 그게 바로 기회야. 시장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무서워서 팔아.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 이게 투자의 핵심이야. 2022년을 떠올려봐. 그해 3월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나스닥이 떨어졌어.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지. 이제 끝이다. 주식 다 팔아야 한다. 그런데 그때 산 사람들은 2023년에 떼돈을 벌었어. 나스닥이 43% 올랐거든. 물론 무작정 사면 안 돼. 데이터를 봐야 해.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고용 지표는 어떤지, 기업 실적은 괜찮은지. 이런 걸 체크하면서 이건 일시적인 조정이고 펀더멘털은 괜찮네 싶으면 그때 비중을 늘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금리 인하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금리를 왜 내리는지 봐야 해.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인플레 걱정 없이 내리는 거면 주식에 좋아. 그런데 경기가 나빠서 살리려고 급하게 내리는 거면? 그건 위험 신호야. 2008년 말을 기억해봐. 그때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가 시장이 빠지니까 겁먹고 금리 인상을 멈췄어. 그리고 2009년에 금리를 내렸지. 그때는 경기가 나쁘지 않아서 낮춘 거였어. 결과는? 주가가 엄청 올랐어. 반대로 2020년 3월을 봐봐. 코로나 터지면서 연준이 긴급하게 금리를 제로까지 내렸어. 그때는 경기를 살리려고 내린 거야.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폭락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동성 때문에 회복했어.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금리 인하 이유를 구분하라. 경기 호조 속 인하는 기회, 경기 방어 속 인하는 경고. 자, 그럼 정리해볼게. 2026년에 너가 꼭 체크해야 할 것들이 뭐냐? 첫째, 매달 나오는 CPI 데이터.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지, 다시 올라가는지. 이게 연준의 금리 정책을 결정하니까. CPI는 보통 매달 중순에 발표돼. 1월은 15일, 2월은 13일 이런 식이야. 이 날짜만큼은 꼭 체크해. 둘째, AI 관련주를 본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인해라. 실적 발표 시즌이 분기마다 있잖아. 1분기는 4월, 2분기는 7월, 3분기는 10월, 4분기는 1월. 이때 재무제표를 꼭 봐야 해. 테마만 믿고 사면 안 돼. 셋째, 한국 증시는 밸류업과 MSCI 시나리오를 따라가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해. 첫 PBR 금융주, 배당주 위주로 꾸준히 모으는 전략이 더 안전해. 1월 29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5200포인트 안팎이야. 사상 최고가 수준이지.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지만 그건 밸류업이랑 MSCI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때의 이야기야. 2, 3년 단위로 봐야 한다는 거지. 넷째, 정치 뉴스는 소음과 신호를 구분해라. 선거 공약이 다 실행되는 건 아니니까 법 통과 가능성이랑 예산 확보를 따져봐야 해.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100개 짓겠다. 이런 공약이 나와도 실제로 예산이 몇 조 원 확보됐는지 법안이 통과됐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야. 다섯째, 리스크는 항상 있어. 중국 경기가 망하거나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거나 지정학적 충돌이 터지면 모든 시나리오가 무너질 수 있어. 그래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레버리지는 조심해야 해. 특히 중국 얘기를 좀 더 해볼게. 중국은 지금 부동산 위기야. 헝다, 비고 이위안 같은 대형 부동산 회사들이 파산했잖아. 중국 GDP 성장률이 4%대로 떨어졌어. 과거에는 7, 8%씩 자랐는데 말이야. 만약 중국 경기가 더 나빠지면 한국 수출이 타격받아.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가거든.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 실적도 안 좋아지고 코스피도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어. 북한 문제, 대만 해협 긴장 이런 거. 만약 대만에서 뭔가 터지면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려. 그럼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빠져. 이런 리스크는 예측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 하는 거야. 자, 그럼 오늘 당장 너가 할 수 있는 행동 3가지를 알려줄게. 첫 번째,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지금 너 계좌에 어떤 주식이 있는지, 그게 실적 기반인지 테마 기반인지 구분해봐. 테마주가 너무 많으면 줄여. 예를 들어 네가 10개 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5개가 AI 테마주다. 그럼 위험한 거야. 2, 3개로 줄이고 나머지는 실적이 확실한 주식으로 바꿔. 두 번째, 경제 캘린더를 챙겨. CPI 발표일, 고용지표 발표일, 연준회의 날짜. 이런 거 스마트폰 알람에 넣어둬. 그래야 데이터가 나왔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예를 들어 2월 13일에 1월 CPI가 나와. 이날 아침에 발표되는데 만약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 그럼 너는 미리 준비할 수 있잖아. 세 번째, 공부해.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MSCI가 뭔지, 밸류업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 번 더 찾아봐. 정보가 많을수록 내 판단이 정확해져. 책을 읽어도 좋고 뉴스를 봐도 좋고 유튜브를 봐도 좋아. 근데 조심해야 할 게 정보의 출처를 확인해라. 아무 유튜버나 믿지 말고 신뢰할 만한 증권사 리포트나 금융 뉴스를 봐야 해. 사실 말이야, 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증시가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 그냥 주식 도박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공부하면 할수록 보이더라고. 큰 흐름이. 돈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왜 움직이는지. 2023년에 내가 처음으로 미국 주식에 손을 댔어. 엔비디아를 $400에 샀거든. 주변에서 다들 너무 비싸다, 곧 빠진다 했어. 근데 나는 데이터를 봤어. 엔비디아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더라고. AI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그래서 믿고 들고 있었어. 결과는? 지금 $1000가 넘어.
2배 반 이상 올랐지. 물론 나도 실수 많이 했어. 2022년에 테슬라 사서 반토막 난 적도 있고 한국 바이오 주식 사서 80% 날린 적도 있어. 그런데 그런 실수들이 나한테 가르쳐준 게 있어. 테마만 믿지 마라. 실적을 봐라. 데이터를 믿어라. 2026년은 변동성이 큰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 상반기엔 흔들리고 하반기엔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 증시는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불확실해 보이지만 준비된 사람한테는 기회야. 1월 29일 기준으로 코스피는 5200포인트 안팎이야. 사상 최고가 수준이지. S&P 500은 5900 정도고. 이게 1년 뒤에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몰라.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데이터를 보고 실적을 확인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거야. 이 영상의 목표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니야. 내 행동을 실제로 바꾸는 거야.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경제 데이터를 챙기기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성공이야. 그리고 기억해. 투자는 마라톤이야. 한두 달 수익률에 일희비하지 마. 2026년, 2027년 길게 보고 꾸준히 가는 사람이 결국 이겨. 복리의 마법을 믿어. 1년에 평균 10%씩만 수익을 내도 10년 후에는 2배 반이 돼. 20년 후에는 6배가 넘어. 이게 복리야.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고 구독도 해줘.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로 너한테 진짜 필요한 정보만 계속 가져올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 2026년 우리 함께 성공하자. 화이팅!